누가 너를 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게 한 대가는 그 집안 전부로 받으면 되니까. 한서연은 아버지 한재국의 기일에 남편 강민재에게 이혼 서류를 받는다. 민재는 내연녀 이나리까지 데려와 서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으려. 하지만 서연은 예상과 달리 담담하게 펜을 든다. 그 순간 좀처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윤성그룹의 실질적 지배자 윤태준이 나타나 서연에게 우산을 씌운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가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판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다. 납골당 복도 끝에서 강민재가 흰 봉투를 내밀었을 때 한서연은 그보다 먼저 그의 손목에 새로 채워진 시계를 봤다. 결혼기념일에 자신이 골라준 시계는 아니었다. 이나리가 지난달 사진 속에서 자랑하던 한정판이었다. 민재는 서연의 시선이 어디에 닿았는지 알아차리고도 손목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소매를 걷었다. 오늘 같은 날까지 꼭 이래야 해. 서연이 낮게 묻자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오늘이라서 하는 거야. 네가 가장 현실을 잘 받아들일 날이니까. 나리가 그의 팔에 더 바짝 붙으며 입술을 휘었다. 언니도 이제 그만 놓아줘요. 죽은 사람 붙잡고 산다고 산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연의 눈이 차갑게 굳었다. 민재는 그 표정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서명해. 집은 네가 살던 전셋집 하나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각자 가져가면 돼. 서연이 봉투를 받지 않자 그는 종이를 꺼내 그녀의 가슴께로 밀었다. 왜 설마 아직도 내가 미안해할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강민재 이혼은 네가 원하는 거지 그래. 이나리 씨 때문이 아니라 네 의지로 민재가 비웃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내가 널 버리는 거야.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나중에 누가 강요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지. 민재가 성가시다는 듯 턱을 들었다. 한서연, 네가 그렇게까지 비참해지고 싶으면 녹음이라도 해. 난 오늘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나갈 거니까. 서연은 그제야 가방에서 검은 만년필을 꺼냈다. 아버지가 대학 졸업식 날 건넸던 펜이었다. 민재는 그 물건의 의미를 몰랐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그는 서연의 서랍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녀가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어떤 손가락으로 연필을 돌리는지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 사실이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선명했다. 서연은 서류의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넘기며 조항을 읽었다. 재산 분할에 관한 문장은 예상대로 민재에게 유리하게 정리돼 있었다. 나리는 초조한지 발끝으로 바닥을 2번 두드렸다. 민재는 읽는 척 그만하고 사인해. 넌 원래 돈에 관심도 없었잖아. 라고 말했다. 서연은 대답 대신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조항은 내 변호사가 쓴 거야, 그래. 왜 아니? 그냥 확인하려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3글자가 종이 위에 완성되는 순간 민재의 얼굴에 승리감이 번졌다. 나리는 참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펜 뚜껑을 닫으며 속을 넣은 날짜와 시간을 다시 새겼다. 오전 11시 17분. 강민재가 스스로 이혼 의사를 3차례 확인한 시각, 그리고 서연이 지난 2년 동안 기다려온 첫 번째 문이 열린 시각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남편 때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서 결국 이 장면까지 끌고 온 자신이 잠깐 혐오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연기를 시작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민재는 서류를 챙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냈다. 오늘 오후에 공증 일정 잡아.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나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 내 짐은 이번 주말에 옮기면 되지? 라고 물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벌써 내 집에 들어갈 생각까지 했어요. 나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어깨를 폈다. 이제 언니 집 아니잖아요. 민재가 대신 대답했다. 명의는 내 거야. 그 말에 서연은 웃을 뻔했다.
그 집을 마련할 때 실제 계약금을 어디에서 보냈는지 민재는 아직도 몰랐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서연은 그 무지가 오래도록 필요했다. 그래, 마음대로 해. 그녀가 너무 쉽게 물러나자 오히려 민재의 눈썹이 움직였다. 그는 서연이 울거나 매달리기를 바랐다. 자신의 성공이 그녀를 짓밟는 장면을 보고 싶어 했다. 너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마. 네가 날 위해 뭘 희생했든 난 이제 빚진 거 없어.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당신이 내게 빚졌다고 말한 적 없어. 그럼 그 표정은 뭔데? 기억하는 표정이야. 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가 회사 장부를 집에 들고 오기 시작한 날, 가족법인이 개인 계좌처럼 사용되는 걸 처음 본 날, 그리고 자신을 멍청하다고 믿은 남자가 술에 취해 계약 비밀번호를 중얼거리던 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을 아직 꺼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 사람이 납골당 건물을 나왔을 때 빗줄기는 이미 굵어져 있었다. 서연은 우산을 가져왔지만 차에 두고 내렸다. 민재는 자신의 우산을 펼쳐 나리 쪽으로 기울였다. 한때는 비가 오면 늘 서연의 어깨부터 감싸던 사람이었다. 변화는 언제나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된다. 서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리는 우산 아래에서 돌아보며 언니 차까지 같이 갈래요? 라고 물었다. 말은 친절했지만 눈에는 승자의 여유가 있었다. 서연이 거절하자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마. 지금 네가 의지할 사람도 없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세단 2대가 묘원 입구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번호판을 본 민재의 얼굴이 먼저 굳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었고 검은 코트를 입은 윤태준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공식 행사에서도 얼굴을 쉽게 비추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재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윤성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여러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설계하는 남자. 민재가 몇 년 동안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약속을 잡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태주는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서연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비서가 우산을 펼치려 하자 태주는 직접 손을 내밀어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비를 그대로 맞고 서 있던 서연의 머리 위에 조용히 씌웠다. 민재의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 윤 대표님이 여긴 어떻게... 태주는 그를 보지 않았다. 빗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내려왔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아주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너를 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게 한 대가는 그 집안 전부로 받으면 되니까. 나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민재는 황급히 웃었다. 대표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 개인적인... 그제야 태준이 고개를 돌렸다. 방금 이혼했다면서요. 민재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서연조차 눈꺼풀을 아주 미세하게 내렸다. 아직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태준은 손목 시계를 보더니 덧붙였다. 11시 17분. 서명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개인적인 일이라는 말은 조금 늦었군요. 민재가 아무 말도 못하자 태준은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그의 우산 손잡이에 걸렸다. 은색 금속 안쪽에 새겨진 작은 문양.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선과 그 사이에 별 하나. 아주 오래전 아버지의 서류 가방 안쪽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였다. 기억은 번개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태준의 소매 끝을 한번 보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민재는 어떻게든 체면을 되찾으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님이 서연 씨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 일까지 들먹이실 이유는 없습니다. 태준이 처음으로 미소 비슷한 것을 보였다. 온기가 없는 미소였다. 회사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민재의 얼굴이 더 굳었다. 저는 그냥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떨어졌다. 나리는
민재의 팔을 붙잡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태준의 시선이 그 손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강 대표님은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불안한가 봅니다. 제가 회사 얘기를 꺼냈다고 들릴 정도로 민재는 대꾸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태준이 필요 이상으로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사람의 약한 곳을 정확히 짚고 누르는데 익숙했다. 원래 협상가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누군가 무너지는 순간을 관찰하는 사람 특유의 차가움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신에게조차 향할 수 있는 칼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태준의 팔을 살짝 눌렀다. 그만해요. 민재가 놀라 서연을 바라봤다. 태준 역시 잠깐 멈췄다. 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야. 여기서 더 시끄럽게 하지 마. 그리고 나리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내 방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요. 특히 작업실 서랍은. 나리는 그 말의 순간 눈동자를 흔들었다. 서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민재와 나리가 차를 타고 떠난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빗소리가 묘원 돌계단을 두드렸다. 태준은 여전히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고 자신의 오른쪽 어깨는 반쯤 젖어 있었다. 멀리 서 있던 비서와 경호원들은 접근하지 않았다. 서연은 민재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손등으로 뺨을 닦았다. 울먹이던 표정도 함께 사라졌다. 그녀는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늦었네요, 윤태준 씨. 나 이 바보 같은 아내 연기 이제 정말 지쳤는데. 태준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연기치고는 꽤 자연스러웠어. 칭찬으로 안 들리네요. 칭찬 맞아. 강민재가 끝까지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으니까. 서연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 사람만 믿은 게 아니죠. 당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태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달 전 맺은 합의가 있었다. 서연은 민재의 회사와 강씨 일가가 숨긴 거래의 실체를 밖으로 끌어내고 싶어 했다. 태준은 그 과정에 필요한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다. 대가로 그는 한제국이 죽기 전 남겼다는 자료 하나를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때부터 의심했다. 왜 윤성의 남자가 죽은 아버지의 자료를 찾는지. 그런데 오늘 그의 우산 손잡이에서 본 문양은 그 의심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아까 어떻게 알았어요? 서연이 물었다. 뭘? 내가 11시 17분에 사인했다는 거. 태준은 잠깐 침묵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는 결국 네가 보내기로 한 신호가 없어서 확인했어. 라고 답했다. 서연은 눈을 좁혔다. 합의한 신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한 뒤 빈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내지 않았다. 민재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했다는 게 누구에게 확인했다는 뜻인데요. 태준의 시선이 아주 짧게 피했다 돌아왔다. 그것은 거의 눈치채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지만 서연은 원래 그런 작은 흔들림을 보는 사람이었다. 보석을 디자인할 때도 균형을 무너뜨리는 건 늘 눈에 띄지 않는 반 밀리미터였다.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태준이 말했다. 서연은 웃지 않았다. 나한텐 중요해요. 당신이 내 남편 회사에 사람을 심어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이혼 서류에 사인한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알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연아,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요. 오늘은 특히. 그 말에 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서연은 그 반응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그렇게 부를 권리가 있다고 믿어온 사람 같았다. 태준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봉투를 꺼내 건넸다. 안에는 몇 장의 복사본과 하나의 저장 장치가 들어있었다. 강민재가 지난 3년 동안 받은 투자 자금 일부야. 네가 찾던 흐름과 연결돼. 서연은 문서를 빠르게 훑었다. 여러 중간 회사를 거친 자금이 민재의 사업 확장 직전마다 흘러들어가 있었다. 출처는 대부분 가려져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찍힌 조그만 코드가
눈에 들어왔다. YS 17.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윤성 계열 코드예요. 태주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 같았다. 서연은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당신이 강민재를 도와줬어요. 도와줬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 그럼 뭔데요? 태주는 우산을 조금 더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사람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야 자기 욕망을 숨기지 않게 되거든. 강민재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까지는 올라가야 했어. 서연의 손이 봉투 가장자리를 세게 눌렀다. 그 말을 지금 나한테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태주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도 변명도 아닌 더 위험한 감정이 있었다. 확신이었다. 자신이 한 일이 결국 서연을 위해 필요했다는 종류의 확신.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서 구원자가 아니라 설계자의 냄새를 맡았다. 그때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비서가 가까이 와서 낮게 말했다. 대표님 이나리 씨 쪽에서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강민재 대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별도 계좌에서 자금을 빼려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비서를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태준을 처음 본 사람처럼 떨던 나리가 왜 그의 사람들이 이미 추적하고 있는 대상인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질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묘원 앞에서 나리가 태준을 본 순간의 얼굴이었다. 놀람이 아니라 공포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봤다. 이나리 씨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태준의 침묵은 이번에는 조금 길었다. 대답해요. 서연이 재촉하자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금은 내 아버지 자료부터 찾는 게 우선이야. 서연의 눈빛이 단번에 얼어붙었다. 그 말 대답 피하는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그녀는 태준이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리고 이 문양 아버지 물건에서 본 적 있어요. 처음이었다. 태준의 눈에 명백한 흔들림이 스쳤다.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아주 짧고 아주 깊은 흔들림. 그녀는 낮게 물었다. 윤태준 씨, 당신 우리 아버지랑 무슨 관계였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비가 기울며 서연의 왼쪽 어깨를 적시자 우산을 다시 바로 세웠다. 그 사소한 행동이 이상할 만큼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는 늘 이렇게 했다. 대답해야 할 때 보호했고 물러나야 할 때 더 가까이 섰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산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과 머리카락을 순식간에 적셨다. 태준의 손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피했다. 오늘 당신이 와준 건 고마워요. 강민재 앞에서 그 정도 그림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녀는 검은 봉투를 들어보였다. 이 자료도 쓸게요. 하지만 한 가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다고 해서 당신 쪽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태준의 얼굴이 무표정해졌다. 서연은 몸을 돌리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내 편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거짓말인지 이제부터 내가 확인할 거예요. 그녀가 빗속을 걸어가자 태준은 따라가지 않았다. 다만 손에 남은 우산을 든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재국 씨가 결국 내게 그 문양을 남겼군. 그 말은 빗소리에 묻혔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연의 가방 속 오래된 만년필 안쪽에서는 그녀조차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위에도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묘원을 떠난 뒤 곧장 한남동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광화문에 있는 작은 공유 오피스로 향했다. 강민재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공간이었다. 문을 잠근 뒤 노트북을 켜자 바탕화면에는 평범한 보석 스케치 파일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민재가 몇 번이나 쓸데없는 옛날 그림 좀 버려 라고 말했던 것들이다. 서연은 그중 제목이 겨울 정원인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백금 목걸이 도면이 나타났지만
펜던트 주변에 찍힌 작은 숫자들은 장식 치수가 아니었다. 몇 년 동안 그녀가 정리한 날짜, 계좌 흐름 계약 상대를 암호화한 기록이었다. 강 씨 일가가 회사 비용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한 흔적 관계사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동한 돈. 민재가 서명한 계약들의 순서를 서연은 디자인 언어 속에 숨겨두었다. 그녀는 윤태준이 준 검은 봉투에서 YS 17 코드가 적힌 자료를 꺼내 화면의 기록과 대조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두 선이 겹쳤다. 민재가 첫 번째 대형 유통 계약을 따내기 직전 정체불명의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 두 번째, 해외 사업 직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중간 법인이 바뀌었지만 최종 흐름에는 YS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손끝으로 화면을 두드리다가 휴대전화를 들었다. 윤태준에게 전화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부터 준비했던 자료를 순서대로 공개해주세요.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먼저 내부 감사가 움직일 만큼만. 이제 그녀는 누가 자신의 편인지 확인하기 전에 적어도 자신의 칼은 자기 손으로 쥐고 있어야 했다. 그날 오후 강민재의 회사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됐다. 재무팀 직원 하나가 오래된 비용 처리 내역을 내부 감사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몇 시간 뒤 사회이사 2명이 과거 관계사 거래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당장 수사가 시작되거나 회사가 무너질 정도의 일은 아니었다. 서연이 원한 것도 그것이 아니었다. 너무 큰 폭발은 상대에게 숨을 시간을 준다. 그녀는 민재가 무엇을 먼저 감추려 하는지 보고 싶었다. 예상대로 저녁 6시가 조금 넘자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회사에 무슨 짓 했어? 인사도 없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퇴근길 차량이 흐르는 세종대로를 내려다봤다. 무슨 말이야. 오늘 갑자기 이사들이 옛날 거래 자료를 요구하잖아. 네가 윤태준한테 부탁한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 차이를 들었다. 당신 회사 장부가 깨끗하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 한서연 장난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러게. 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였지.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아주 부드럽게 덧붙였다. 당신이 7년 동안 그렇게 믿었으니까. 민재가 숨을 삼켰다. 설마 네가 지금부터는 서류부터 잘 챙겨. 없애면 더 곤란해질 테니까. 민재가 욕설을 삼키며 물었다. 윤태준이 너한테 뭘 약속했어? 돈 회사 아니면 나보다 더 비싼 남자 하나 잡았다고 복수하는 거야. 서연의 눈빛이 식었다. 끝까지 그렇게 생각해. 그게 당신한테 가장 잘 어울리니까. 그녀가 통화를 끊었을 때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몇 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반복했던 말을 실제로 입 밖에 내자 오래 묵은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밤 9시 무렵 공유 오피스 건물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다. 서연은 창문으로 차를 본 순간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몇 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태준이 혼자 서 있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서연이 첫 마디부터 물었다. 태준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네가 오늘 들어갈 만한 곳은 3군데였어. 그 3군데를 다 확인했어요. 그래. 서연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걸 보호라고 생각해요. 지금 강민재 쪽이 움직이고 있어. 네가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해. 강민재는 사람을 시켜 날 해칠 정도로 대담하지 않아요. 궁지에 몰린 사람을 너무 믿지 마. 태준이 한 걸음 다가오자 서연은 문틀을 잡고 길을 막았다. 당신도 포함해서요. 태준의 시선이 멈췄다. 내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해.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나 때문에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결국 태준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오늘 네가 움직인 자료, 내가 만든 통로는 아니더군. 실망했어요. 아니, 그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오히려 안심했어. 서연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태준은 문 너머 모니터에 떠있는 보석 스케치를 바라봤다. 적어도
넌 내가 없어도 칼을 들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서연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민재는 늘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라고 믿었다. 태주는 반대로 그녀가 혼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곁에 있으려 했다. 문제는 그 곁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가까운지였다. 서연은 결국 그를 안으로 들였다. 태주는 책상 위에 펼쳐진 스케치를 한동안 말없이 살폈다. 목걸이, 브로치 반지의 곡선 사이로 일반인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점들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숨겼군. 그가 낮게 말했다. 민재는 디자인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뭘 그려도 보지 않았어요. 나도 처음 봐. 태준이 한 장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건 자료를 숨기려고 만든 그림 같지 않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종이는 사건 기록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7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작품이었다. 얇은 은색 선들이 서로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형태의 목걸이. 제목은 귀환이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기도 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다시 시작해. 서연의 눈썹이 움직였다. 뭘요? 디자인. 갑자기 그런 말 하지 마요. 갑자기 아니야. 태준은 종이를 내려놓았다. 네가 강민재를 무너뜨린 다음에 뭐 할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복수 이후의 삶. 이상하게도 그 질문만큼은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하지 못했다. 태준은 그녀의 침묵을 보고 말했다. 누군가를 벌 주는데 남은 인생까지 쓰진 마.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을 당신한테 듣는 게 제일 이상하네요. 태준도 반박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그래서 하는 말일지도 모르지 라고 대답했다. 그 짧은 문장이 서연의 마음을 예상보다 오래 흔들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준이 자리를 뜬 뒤 서연은 그가 두고 간 서류 봉투를 다시 확인하다가 작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다. 태준의 것이 아니었다. 인쇄된 회사명은 대형 컨설팅. 그녀가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주소는 낯익었다. 몇 달 전 이나리의 생활비 흐름을 조사하면서 발견했던 중간 법인 중 하나와 같은 건물이었다. 서연은 즉시 예전 자료를 열었다. 이나리는 지난 2년 동안 매달 일정한 날짜에 한 회사에서 돈을 받아왔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너무 규칙적이었다. 당시에는 광고 계약이나 자문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송금법인의 대표가 대형 컨설팅 이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서연은 서류를 화면 옆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갔다. 회사의 설립 시기, 주소 이전 기록, 주주 변동. 몇 차례 껍데기를 바꿨지만 뒤쪽에는 윤성과 거래하던 투자법인이 연결돼 있었다. 그녀가 한참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다른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작년 겨울, 나리가 민재에게 처음 접근했을 무렵이었다. 당시 나리는 술자리에서 민재에게 사람은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야 진짜 욕심이 보여요 라고 말했다고 했다. 민재는 그 문장이 마음에 든다며 집에서도 여러 번 반복했다. 오늘 태준이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야 자기 욕망을 숨기지 않게 된다고. 우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를 쉽게 믿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서연에게 여의도 사무실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강민재 회사의 투자 구조가 정리돼 있었다. 태준의 비서 정현우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강 대표는 오늘 새벽 2개 계좌의 자금을 다른 법인으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내부 감사가 자료를 요구한 직후라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서연은 현우를 바라봤다. 이나리 씨도 움직였다면서요. 현우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태준이 대신 입을 열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빼려 했어. 어디서요? 강민재가 관리하던 비공식 계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 뒤 갑자기 물었다. 정 실장님, 사람은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야 진짜 욕심이 보인다는 말 자주 하세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도 시선을 들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나리 씨가 예전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제는 윤 대표님도 비슷한 말을 했고, 현우가 입을 열려 하자 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현우 씨는 나가 있어. 문이 닫히자 서연은 테이블 위로 대형 컨설팅 명함을 밀었다. 설명해요. 태준은 명함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서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디서 찾았어? 질문은 내가 했어요. 태준이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다. 대영은 윤성과 거래한 적이 있는 외부 업체야. 그건 나도 알아요. 내가 궁금한 건 왜 이 업체가 이나리 씨에게 돈을 보냈느냐는 거예요. 태준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다. 내가 강민재를 일부러 이혼하게 만들었어요. 나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 우습게 보도록 놔뒀고, 화가 날 때마다 한 번 더 참았고, 의심할 때마다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선택은 그 사람이 하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당신은 어디까지 한 거예요? 태준의 턱선이 굳었다. 네가 생각하는 식으로 나리에게 민재를 유혹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어. 그럼 왜 돈을 줬죠? 그 여자에게 접근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무슨 이유? 부록에 걸어난 인마에 강민재 주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 서연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심은 거잖아요.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강민재가 아내를 배신한 건 내가 시켜서가 아니야. 나는 문을 열어놨을 뿐이고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간 건 그 사람이야.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할 만큼 서늘해졌다. 태준에게는 논리가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그는 타인의 선택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선택지를 설계했을 뿐이라고 믿었다. 문을 어디에 만들지 결정한 것도 당신이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태준은 처음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태준의 차를 거절하고 혼자 나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손이 문 사이에 들어왔다. 태준이 함께 올라탔다. 어디가? 내 작업실. 한남동 집은 아직 위험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서연은 정면을 바라본 채 말했다. 나리가 내 방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작업실 이야기를 했을 때 표정이 변했어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람 보내. 싫어요. 서연아, 또 그 이름으로 부르네요. 태준이 짧게 숨을 삼켰다. 서연은 이번에는 그를 돌아봤다. 당신이 내 뒤를 정리해주는 순간마다 내가 편해지는 건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너무 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지니까.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나는 강민지한테서 나오려고 7년 걸렸어요.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내 선택권을 넘기고 싶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지만 태준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뒤 그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럼 내가 운전하지 않을게. 서연이 그를 쳐다봤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가 운전해. 나는 옆에만 있을게. 완벽한 양보는 아니었다. 그래도 태준 같은 사람에게는 처음 해보는 종류의 후퇴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키를 받아들었다. 한남동 집의 작업실은 예상대로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다. 서랍은 다시 닫혀 있었지만 서연은 즉시 알아차렸다. 연필을 세워두는 각도가 달랐고 오래된 도면 한 묶음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태준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채 문가에 서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서랍 안쪽을 확인했다. 현금도 귀금속도 그대로였다. 사라진 것은 오래된 회계자료 복사본 한 장뿐이었다. 이나리가 찾는 게 돈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책상 아래로 얇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한재국이 어떤 행사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세 자리 옆에는 20살 남짓한 윤태준이 보였다.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분명 그였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날짜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준에게 다시 확인할 것. 이번에는 선택해야 한다. 서연의 숨이 글었다. 태준의 얼굴에서도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서연이 천천히 사진을 들어 보였다.
당신 아버지를 알고 있었죠. 태주는 끝내 부정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어. 얼마나 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말하면 네가 나와 손잡지 않았을 테니까. 그 대답에 서연의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태주는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사실보다 거짓말이 필요했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가방에 넣고 작업실 문을 열었다. 오늘은 나가줘요. 태준이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아, 지금 잡으면 다시는 안 봐요.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가 멈췄다. 결국 태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문을 나서기 직전 태준이 낮게 말했다. 한 가지는 기억해. 내 아버지, 일은 강민재 일보다 훨씬 위험해.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위험해서 숨긴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그 안에 있어서 숨긴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문이 닫힌 뒤 서연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두려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감정이 올라왔다. 실망이었다. 고롱나, 우신부, 간부,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윤태준의 말을 믿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화가 났다. 그녀는 책상 앞으로 돌아가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냈다. 뒷면의 날짜를 자신의 오래된 기록과 대조하던 순간 또 하나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날은 한재국이 죽기 정확히 13달 전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강민재가 처음으로 정체불명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받기 시작했다. 서연은 두 날짜를 나란히 적었다. 아버지의 죽음 윤태준, 강민재의 성공 이나리에게 흘러간 돈. 서로 상관없어 보였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아주 작게 말했다. 윤태준 씨, 대체 언제부터였어요? 창밖의 서울은 밝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이제야 훨씬 오래된 어둠의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버지 사진 뒷면에 적힌 문장과 윤태준이 강민재의 성공에 개입한 시기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겹쳤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책상 위에 4개의 이름을 적었다. 한재국, 윤태준, 강민재, 이나리. 그리고 각 이름 사이에 자신이 확인한 사실만 선으로 연결했다. 추측은 넣지 않았다. 태준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태준 쪽 자금이 민재 회사에 흘러들어갔다. 윤성과 연결된 업체가 나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다. 나리는 민재가 성공하기 시작한 뒤 그의 주변에 나타났다. 그 선들만으로도 충분히 불길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태준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다. 사람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야 욕망을 숨기지 않게 된다고. 그는 민재를 직접 배신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만 열어두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서연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태준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은 내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계산했느냐고. 그러나 지금 전화를 걸면 그는 또 설명 대신 보호를 내놓을 것 같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내부 감사팀에서 온 회신을 확인했다. 민재 회사에서 추가 자료가 확보됐고 사회이사들이 긴급 회의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해주세요. 다만 외부 공개는 아직 하지 마세요.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 다음날 오전 강민재가 먼저 서연을 찾아왔다. 장소는 서연이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광화문 작업실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조금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재는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던졌다.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서연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내부 거래 일부를 수정한 자료였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왔어? 감사 중단시켜. 내가 감사팀을 움직였다고 생각해.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윤태준까지 끌어들였잖아.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회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 능력이지. 정말 그렇게 믿어?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은 검은 봉투에서 복사해둔 투자 흐름 한 장을 꺼냈다. 3년 전 당신 회사가 자금난으로 무너질 뻔했을 때 이름도 없는 법인이 투자했지. 그 뒤에 유통계약이 열렸고 또 다른 펀드가 들어왔고 당신은 그때부터 승승장구했어. 민재는 종이를 낚아채듯 집었다. 이걸 어디서? 그게 중요해. 서연이 눈을 좁혔다. 당신은 누가 길을 닦았는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전부 자기가 만들었다고 믿었어. 민재의 자존심이 그대로 찔렸다. 그는 서류를 구겨 쥐며 말했다. 윤태준이 뭐라도 된 줄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면 너도 똑같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서연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민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설마 몰랐어. 윤태준 같은 인간이 아무 이유 없이 여자 하나 구하러 납골당까지 올 것 같아. 넌 나한테 속은 게 아니라 더 큰 인간한테 갈아탄 거야. 서연은 화가 났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재에게는 승리처럼 보였고 서연에게는 가장 인정하기 싫은 의심의 형태였다. 민재가 떠난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한서연 씨 맞죠? 여자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즉시 알아들었다. 이날이었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저 만나야 해요. 평소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숨이 가빴다. 서연이 대답하지 않자 나리가 다급하게 덧붙였다. 윤태준 씨 얘기예요. 그 이름에 서연의 손끝이 멈췄다. 결국 두 사람은 1시간 뒤 종로의 오래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나리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자리에 앉자마자 출입문을 3번이나 확인했다. 민재 씨는 알아요. 서연이 묻자 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알면 저 죽일 거예요. 아니, 죽인다는 게 진짜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가진 걸 빼앗으려고 뭐든 할 거예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남의 남편 옆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나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럼 처음에는 어땠는데요? 나리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가방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다. 전 처음부터 강민재 씨를 좋아해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서연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누가 시켰어요? 나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직접 시킨 사람은 윤태준 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쪽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나리는 결국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처음엔 그냥 관찰하라고 했어요. 강민재 씨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약을 좋아하고 무엇에 열등감을 느끼는지 그 정도였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주먹 쥐듯 말았다. 그리고요, 나리는 숨을 삼켰다. 그 사람들은 민재 씨가 어떤 말에 약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사람이다. 그런 말을 자꾸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유혹하라는 지시는 없었어요. 술자리도 여행도 처음 같이 잔 것도 다 민재 씨가 먼저 선택했어요. 나리는 급히 덧붙였다. 전 그 부분까지 시킨 대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민재의 배신은 가짜가 아니었다. 누군가 발판을 놓았지만 그 위를 걸은 건 민재였다. 돈은 왜 받았어요? 아버지 빚 때문이었어요. 집이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동생 등록금도 밀렸어요. 처음엔 3달만 하려고 했어요. 나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데 민재 씨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호텔 직원도 매장 직원도 제 친구들도요. 처음엔 연기였는데 어느 순간 진짜로 그 자리를 잃기 싫어졌어요.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저도 똑같아졌죠. 서연은 동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리를 한 장짜리 악역으로 볼 수 없게 됐다. 나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다. 자신처럼, 태준처럼 모두가 자신이 한 선택의 책임을 타인의 설계와 상처 뒤에 숨기고 있었다. 나리는 저장 장치를 서연 쪽으로 밀었다. 여기에 제가 받은 지시 일부와 송금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처음 저를 관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강민재 회사 쪽 자료만 묻는 게 아니라 한재국이라는 이름을 물어봤어요. 서연의 숨이 잠깐 댔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네, 정확히는 한재국 씨가 남긴 물건이 강민재 집에 있는지, 당신이 작업실에 뭘 보관하는지 계속 물었어요. 서연의 머릿속에서 전날 흐트러져 있던 작업실 서랍이 떠올랐다. 그래서 내 작업실을 뒤진 거예요. 나리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직접 들어간 건 맞아요. 민재 씨가 비밀번호를 줬어요. 하지만 돈이나 보석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찾는 건 오래된 서류였어요.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윤태준이 직접 지시했어요. 그건 몰라요. 저는 대표님을 직접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오래전에 멀리서 본 적은 있어요. 서연은 묘원에서 나리가 태준을 보고 겁에 질렸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런데 왜 그날 그렇게 놀랐어요? 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제가 알아본 건 윤태준 씨 얼굴이 아니라 우산이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우산 그 문양. 저를 처음 관리하던 사람이 가진 서류 봉투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실수해서 민재 씨한테 들킬 뻔했을 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 문양이 붙은 일에서는 절대 질문하지 말라고. 서연은 즉시 아버지 사진과 만년필 태준의 우산 손잡이를 떠올렸다. 같은 문양은 이제 우연으로 밀어낼 수 없었다. 서연은 찻집을 나온 뒤 곧장 윤성 본사로 향했다. 약속은 없었다. 로비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막아서자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태준에게 한 줄만 보냈다. 지금 안 만나면 내가 올라갈 때까지 모든 사람한테 당신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3분도 지나지 않아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최상층 집무실에서 태준은 회의를 끝낸 직후였는지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서연이 들어오자 그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다. 이날이 만났지. 첫마디였다. 서연의 걸음이 멈췄다.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오늘 아침부터 평소 동선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또 사람 붙였어요. 보호하려고. 서연이 웃었다. 차갑고 짧은 웃음이었다. 당신은 정말 그 말을 좋아하네요. 그녀는 저장 장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이나리 씨가 다 말했어요. 태준의 얼굴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어디까지? 그 질문 하나로 충분했다. 서연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당신이 먼저 말해야죠. 어디까지 했어요? 태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재에게 접근할 사람을 붙인 건 맞아. 이나리를 골랐어요. 내가 최종 승인했어. 그 사람이 민재 열등감 건드리게 한 것도 그래. 투자해서 회사 키워준 것도. 태준의 대답은 잠시 늦었다. 내 자금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내가 움직인 자금이 맞아.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번에는 울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그 사람한테서 나오게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 한마디가 집무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다. 서연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편을 성공시켰다고요. 강민재는 실패하고 있을 때는 내게 의존했어. 그 상태에서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내 희생을 사랑으로 착각하면서 붙잡고 있었겠지.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완성해둔 논리를 설명하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힘을 가지면 다른 선택을 할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걸 시험했다고요.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어. 똑같아요. 달라.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이나리에게 그 남자와 자라고 시키지 않았어. 거짓말하라고도 널 모욕하라고도 안 했어. 강민재는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믿기 시작한 순간 스스로 널 버렸어. 서연은
책상 가장자리를 손으로 짚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태준이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가 계속 그 집에 있으면 평생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죠. 말하면 넌 안 나왔을 거야. 그건 내 선택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울렸다. 태준의 표정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신이 틀렸다고 해도 내가 선택했어야 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다치고, 내가 깨닫는 것까지 전부 내 몫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인생을 바깥에서 조립했어요. 태준의 손이 천천히 주먹처럼 굳었다. 네가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언제부터 봤는데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갔다. 언제부터 나를 봤어요? 윤태준 씨 몇 초 뒤 그가 낮게 말했다. 내 결혼식 전부터.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럼 내가 민재랑 결혼하는 것도 알았어요, 알았어. 말리지 않았고 그때는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사람이 몇 년 뒤에는 사람까지 심었네요. 태준의 턱이 굳었다. 네가 망가지는 걸 봤으니까. 덕이들은 아니요. 당신이 견디기 싫었던 거겠죠.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걸. 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평정이 깨졌다. 서연은 그 찰나를 보고 확신했다. 맞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날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태준은 즉시 부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고백보다 잔인했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물었다. 만약 내가 강민재한테서 나왔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요. 태준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서연에게는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다. 서연은 등을 돌렸다. 태준이 따라오려 하자 그녀가 손을 들어 막았다. 따라오지 마요, 서연아. 지금 내 이름 부르면 진짜 싫어질 것 같으니까. 그의 걸음이 멈췄다. 서연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말했다. 강민재를 무너뜨리는 건 계속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선택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 당신이 준 자료는 안 써요. 내가 가진 것만으로 끝낼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네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알아요. 그녀는 그제야 뒤를 돌아봤다. 그걸 당신보다 늦게 알아서 문제였지. 문을 열기 직전 서연은 한마디를 더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날이 쪽 사람들이 왜 아버지 물건을 찾았는지 다음에는 숨기지 마요. 내가 먼저 찾으면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을 테니까.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서연은 확신했다. 강민재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그 뒤에 있었다. 그녀는 그대로 집무실을 나왔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마지막으로 본 태준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고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시작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다. 사진 오래된 명함, 사용하지 않은 커프스 단추, 그리고 졸업식 날 받은 만년필. 그녀는 무심코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다가 내부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평소에는 잉크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했다. 잉크 카트리지를 빼고도 소리가 남았다. 서연은 작은 공구를 꺼내 펜 몸통을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안쪽 깊은 곳에서 손톱보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떨어졌다. 그 위에는 익숙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선 가운데의 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금속 조각 뒷면에는 숫자 8자리와 알파벳 2글자가 아주 작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확대경을 가져와 들여다봤다. YT, 그리고 날짜, 아버지가 죽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휴대전화 백업 기록을 열었다. 몇 년 전
복구하지 못했던 통화 목록 일부가 남아 있었다. 날짜를 맞춰보자. 한재국이 사망하기 약 1시간 전 발신자가 확인되지 않은 번호로 3번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번호 끝자리를 검색하던 서연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다. 윤성그룹 과거 법인 전화 목록에서 같은 번호가 나왔다. 당시 해당 번호에 내부 사용자 코드가 적혀 있었다. YT, 윤태준. 서연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의자를 뒤로 밀었다. 머릿속에서 태준의 말이 다시 들렸다. 내 아버지 일은 강민재 일보다 훨씬 위험해.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서연은 금속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낮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만든 게 강민재의 배신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분노는 전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비해서 구해준 바로 그 남자를 향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금속 조각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윤태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처럼 움직였다. 강민재 회사의 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자신의 작업실에서 지난 몇 년간 모아둔 자료를 다시 분류했다. 태준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아버지와 관련된 행동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재국이 남긴 디자인 도면들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숫자와 도형을 이상할 정도로 좋아했다. 서연이 보석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도 그는 작품의 아름다움보다 선과 점의 규칙을 먼저 물었다. 당시에는 그저 딸의 일을 이해하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다. 여러 도면에서 반복되는 작은 흠집과 치수들이 있었다. 장식 제작에는 필요 없는 숫자였다. 서연은 확대경을 들고 하나씩 적어나갔다. 어느 순간 패턴이 보였다. 날짜처럼 보이는 숫자, 회사 약칭처럼 보이는 글자, 그리고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듯한 배열. 그녀는 숨을 죽였다.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민재의 자금 흐름을 디자인 속에 숨긴 방식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오래된 말이 떠올랐다. 좋은 디자인은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읽게 하지. 하지만 만든 사람만 아는 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해. 서연은 그 말을 그저 예술에 대한 조언으로 기억했다.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도 자신처럼 그림 안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2시간 뒤 서연은 귀환이라는 오래된 목걸이 도면 위에 아버지가 남긴 숫자들을 겹쳐봤다. 선들이 만나는 지점마다 특정 날짜가 나타났고 그 날짜는 윤성그룹의 과거 관계사 설립 시점과 일치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부분은 하나의 별 모양이었다. 태준의 우산 손잡이와 만년필 금속 조각에 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서연은 인터넷에서 공개된 옛 윤성 자료를 뒤졌지만 현재 회사 로고 어디에도 같은 모양은 없었다. 대신 15년 전 폐쇄된 윤성 미래재단의 홍보 자료에서 비슷한 문양을 찾았다. 재단은 장학사업과 문화지원 사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몇 년 만에 갑자기 해산됐다. 서연은 즉시 아버지 도면 속 날짜와 재단 거래 시기를 비교했다.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오래된 거래처 대표들에게 하나씩 연락했다.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마지막으로 통화한 은퇴한 회계 담당자는 한재국이라는 이름을 듣자 긴 침묵 끝에 말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확인하려던 게 윤성 미래재단 돈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굳었다. 어떤 돈이었나요? 남자는 망설이다가 공식적으로는 지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회사 사이를 돌던 자금이 있었어요. 한 이사님이 그 흐름을 문제 삼았죠. 라고 답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윤태준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상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다. 그때 그분은 아직 너무 젊었습니다. 하지만 모를 위치는 아니었죠. 서연은 그날 오후 윤성 본사로 갔다. 이번에도 약속은 잡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비에서 태준에게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정현우 실장에게 연락했다. 윤태준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왔다는 건 5분 뒤에 말씀하세요. 현우는 당황했지만 서연의 목소리에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들었다. 5분 동안 서연은 로비 카페에 앉아 유리벽 너머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태준이 알고 있다면 누군가 자신에게 접근할 것이다. 정말로 3분쯤 지나자 한 남자가 로비 반대편에서 서연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즉시 그의 얼굴을 사진으로 남겼다. 잠시 뒤 현우에게 메시지가 왔다. 대표님께서 올라오시랍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서연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반응이었다. 집무실로 들어서자 태준은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왜 연락 안 했어? 서연은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만년필 금속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태준의 시선이 그대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충분히 봤다. 아는 물건이네요.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디서 찾았어? 아버지가 준 만년필 안에서요. 서연아, 오늘은 변명부터 하지 마요. 그녀는 금속 조각 옆에 통화 기록을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죽던 날 윤성 내부 번호로 3번 전화했어요. 사용자 코드는 YT였고요. 태준의 얼굴에서 색이 아주 조금 빠졌다. 서연은 그 변화를 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추측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 입으로 말해요. 아버지가 죽기 1시간 전에 왜 당신에게 전화했어요?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일부러 재촉하지 않았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쪽이 먼저 무너진다는 걸 민재와 살면서 배웠다. 몇 초 뒤 태준은 의자에 앉지 않은 채 창가로 걸어갔다. 한재국 씨는 당시 윤석미래재단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었어. 서연은 이미 확인한 사실이었지만 모르는 얼굴을 했다. 왜? 재단 돈 일부가 계열사 손실을 감추고 외부 관계자에게 돌아가는 데 사용됐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 시절 윤성은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어.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게 아니라 묻는 쪽을 선택했지. 서연이 물었다. 당신 아버지가요. 태준의 턱선이 굳었다. 내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뭘 하려고 했는데요. 내부 자료를 확보해서 일부를 외부에 넘기려 했어. 그러니까 배신자였다고 생각했겠네요. 태준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주 조용한 대답이었다. 서연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래서 태준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한재국 씨가 나한테 전화했어. 자기 움직임이 들킨 것 같다고 했고 몇몇 자료를 안전한 곳에 넘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태준은 몇 초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말했다. 그런다 거절했어. 그 한마디가 집무실 안에서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서연은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거절했다고요. 그래. 그 다음 전화는요. 태준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받지 않았어. 3번째도 안 받았어. 서연의 숨이 가빠졌다. 왜?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는 완벽하게 통제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26이었고 아버지에게서 경영권을 조금씩 넘겨받고 있었어. 한재국 씨가 자료를 공개하면 윤성은 큰 타격을 입고 내 가족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도 안 받았어요. 그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위험하다는 건 알았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터졌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다. 대답해요. 알고 있었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고 있었어. 서연은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렸다. 짧고 마른 소리가 울렸다. 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신이 죽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태준의 눈이 붉게 충혈됐다.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맞아요. 당신은 죽이지 않았겠지.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전화 안 받은 거겠지.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게 더 끔찍해요. 사람을 죽이는 악당이면
차라리 미워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유를 가지고 아버지를 버렸어요. 태주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때문에 서연은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서연은 가방에서 복사한 자료 몇 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펼쳤다. 나는 이걸 언론에 넘길 수도 있어요. 윤석미래재단, 옛날 자금 아버지 죽음, 전 통화 기록 다 연결해서 세상에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요. 태주는 자료를 내려다본 뒤 담담하게 말했다. 알아. 겁 안 나요? 나야 감당하면 돼. 회사는요. 회사는 내가 만든 부분보다 내가 물려받은 부분이 더 많아. 잘못된 게 있다면 드러나야지. 서연은 그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자 눈을 좁혔다. 또 계산하는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책상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검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네가 찾으려던 건 이거야. 서연은 파일을 받지 않았다. 태준이 직접 열었다. 안에는 과거 윤석미래재단의 내부 감사 자료, 자금 이동 기록 한제국과 임원들의 이메일 복사본이 있었다. 가장 위에는 태준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짧은 진술서가 있었다. 당시 한제국의 도움 요청을 받았지만 대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이걸 왜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언젠가. 서연이 비웃었다. 내가 당신을 완전히 믿고 난 뒤에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그 대답은 솔직해서 더 불쾌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말했다. 지금은 아니야.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다시는 안 봐도 돼.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자료를 내가 계속 쥐고 있는 건 또 다른 조종이니까. 그는 파일을 서연 쪽으로 밀었다. 가져가. 서연은 파일을 들고 나오면서도 곧바로 믿지 않았다. 태준이 스스로 불리한 자료를 내준 행동조차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틀 동안 외부 자료와 하나씩 대조했다. 몇몇 문서는 실제 공시 기록과 일치했고 재단이 지원했다고 적힌 업체 중 일부는 존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긴 보석 도면의 숫자를 파일 속 거래 번호와 맞춰보자 정확히 겹쳤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왜 아버지의 방식을 본능적으로 따라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딸에게 비밀을 직접 맡기지 않았다. 딸이 언젠가 자신의 길을 다시 걸을 때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남겨두었다. 마지막 도면 한 장을 해독하자 짧은 문장이 나왔다. 서연이는 이 일에서 제외할 것.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보며 오랫동안 울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일만 선택했다고 믿어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그가 마지막까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회사가 아니라 딸이 자신의 싸움에 끌려드는 일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아버지의 죽음을 벌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했지만 강민재와의 결혼도 끝없는 희생도 복수에 매달린 시간도 아버지가 원한 속죄는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 만든 형벌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자료에서는 또 다른 사실이 나왔다. 한제국은 완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윤성에서 일하던 시절 일부 문제 거래를 처음에는 묵인했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몇 차례 보고서를 수정하기도 했다. 이후 일이 커지고 피해가 현실화되자 방향을 바꿔 내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서연은 한동안 그 문서를 바라봤다. 자신이 기억한 아버지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한제국은 두려워했고 타협했고 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서연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쉴 수 있게 했다. 완벽한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자신이 완벽하게 벌받을 필요도 없었다. 같은 날 밤 서연은 강민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오늘 이사회에서 나 대표 권한 일부 정지됐어. 만족해. 민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답했다. 아니, 아직 당신이 한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뿐이야. 윤태준이 뒤에서 다 한 거 아니야.
이번 건 내가 했어. 민재가 침묵했다. 서연은 덧붙였다. 당신이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그리고 통화를 끊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 붙잡고 있던 끈 하나를 놓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다시 윤태준을 찾아갔다. 태준은 그녀가 올 줄 몰랐는지 잠시 말을 잃었다. 서연은 그 앞에 파일을 내려놓았다. 자료는 진짜였어요. 그래.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 쪽 비리를 밝히려 했고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리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전화를 안 받았고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서연은 오래 그를 바라봤다. 나는 당신이 아버지를 직접 죽인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면 미워하고 끝내면 되니까.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도 잘못한 게 있었고 당신도 겁먹은 26살이었어요. 그렇다고 당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 나한테 했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강민재가 나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사람을 배치하고 환경을 조작한 일이 정당해지진 않아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물었다. 이제 내가 이 자료를 공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막지 않을 거야. 회사에서 당신을 끌어내려도 감당해야지. 나까지 다시는 못 만나게 돼도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늦었다. 그러나 태준은 결국 말했다. 그래도 막지 않을 거야. 서연은 처음으로 그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집무실 문 앞에서 서연이 멈춰섰다. 처음 묘원에서 당신이 우산 씌워줬을 때 잠깐 안심했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싫어서 계속 당신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기대면 또 내가 약해질까봐. 그녀는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그런데 이제 알아요. 기대는 것과 선택권을 넘기는 건 다른 거예요. 태준은 낮게 말했다. 그걸 내가 제일 늦게 배웠네. 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아직 다 배운 건 아니죠. 알아. 도, 1억 원 무통자, 그리고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 그녀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자료를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지, 윤성을 어디까지 책임지게 할지, 그리고 당신을 다시 볼지도.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연이 집무실을 나간 뒤에도 그는 따라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전처럼 겁먹은 아내도 아니었고 복수만 생각하는 딸도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윤태준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자료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를 파괴하는데 그 힘을 쓰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했다. 진짜 마지막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서연은 아버지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을 윤태준을 향한 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사흘 동안 그녀는 윤성 미래재단 관련 기록을 현재 자료와 분리했고 한재국이 실제로 확인했던 거래와 자신이 추측한 부분을 하나씩 구분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언론사가 아니라 외부감사위원회와 법률 대리인이었다. 감정적으로 모든 문서를 세상에 던지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책임져야 할 사람과 이름만 얽힌 사람이 뒤섞이고 결국 진실조차 복수의 도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담당 변호사가 윤성그룹 전체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결정에 참여했는지를 구분하고 싶어요. 제 아버지도 처음부터 옳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까지 빼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아버지가 초기에 일부 잘못된 거래를 묵인했던 자료까지 함께 내놓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한 인간으로 돌려놓는 일이었다. 두려워했고 타협했고 늦게라도 잘못을 되돌리려 했던 사람.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죽은 아버지를 위해 완벽한 딸로 벌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윤석 내부는 빠르게 흔들렸다. 태주는 서연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정현우가 조심스럽게 일부 문건이라도 먼저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이사회에서 대표님의 책임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태주는 책상 위 펜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그걸 막으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과 뭐가 달라집니까? 현우는 말이 없었다. 태주는 며칠 전 자신이 직접 작성해둔 진술서 원본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제국의 도움 요청을 받았던 사실, 위험을 인지하고도 행동하지 않았던 사실, 이후 그 일을 숨겨온 사실을 모두 적었다. 법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경계를 이용해 숨고 싶지 않았다. 윤성 이사회는 즉시 비상회의를 열었다. 일부 임원은 과거 세대의 일까지 대표가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고, 다른 이들은 태준이 일정 기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준은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 재단과 관련된 내부 기록을 모두 독립조사에 넘기고 조사 기간 동안 주요 의사결정 권한 일부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 소식을 들은 서연은 한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봤다. 예전의 태준이었다면 힘으로 회의를 눌렀을 것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처음으로 결과를 선택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민재 역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많지 않았다. 내부 감사에서 관계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돌려 쓴 기록과 사실과 다른 보고를 승인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그는 대표 권한을 완전히 잃었다. 회사를 즉시 잃거나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점이 서연에게는 중요했다. 민재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을 하나씩 설명하고 책임져야 했다. 어느 오후 그는 서연의 작업실 앞으로 찾아왔다. 예전처럼 화를 내지도 않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다. 유리문 너머에서 한참 서 있던 끝에 서연이 밖으로 나오자 민재는 낮게 말했다. 결국 네가 이겼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민재가 쓴 웃음을 지었다. 회사는 잃었고 이사회는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나리는 조사에 협조한다고 나갔어. 너는 다시 시작했고 이게 내 승리가 아니면 뭐야.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한때는 이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버틴 날이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 서 있는 민재는 통쾌함보다 피로감을 주었다. 내가 원했던 건 당신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었어. 당신이 한 일을 내가 대신 견디지 않는 거였어.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이제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는 기억해. 누군가 길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 길을 걸은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민재는 처음으로 변명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지만 예전처럼 웃지도 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7회의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이 비로소 서연의 몸 안에서도 이날이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과 지시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그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누린 이익과 서연의 작업실에 들어간 행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나리가 보낸 긴 사과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짧게 한 줄만 보냈다. 당신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당신이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나리는 한참 뒤 알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서연은 더 이상 메시지를 이어가지 않았다.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결말일 수도 있었다.
대신 그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광화문 공유 오피스를 정리하고 성수동의 오래된 건물 한 층을 빌렸다. 처음에는 투자자를 찾을 생각도 없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고 싶었다. 벽을 칠하고 작업대를 들이고 몇 년 동안 상자 안에 묻어두었던 도구를 하나씩 꺼냈다. 간판에는 아버지의 회사 이름도 윤성의 이름도 강민재의 이름도 없었다. 오직 한서연이라는 세 글자만 작게 새겼다. 첫 번째 컬렉션의 제목은 밖으로였다. 닫힌 원을 끊고 두 개의 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도록 열린 형태의 작품들이었다. 완성된 시제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순간 서연은 오래전 잃었다고 생각했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복수가 끝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작업실에 찾아오지 않았다. 꽃도 보내지 않았고 익명으로 투자자를 붙이지도 않았으며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다. 처음 몇 주 동안 서연은 그것이 이상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엇인가 숨겨놓은 것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였다. 결국 정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표님이 내 사업에 관여한 거 있어요 라고 직접 물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삼키는 듯한 목소리로 없습니다. 사실 몇 번 관여하려다가 제가 말렸고 마지막에는 대표님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뭘 하려고 했는데요. 건물 안전점검부터 거래처 신용조사까지 전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답네요. 그런데 한 대표님이 알면 싫어할 거라고 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것만으로 태준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거대한 선언보다 작은 행동에서 더 정확히 보이는 법이었다. 자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하루까지 설계하던 사람이 이제는 걱정하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사실이 조금 기뻤고 그 기쁨을 인정하는데 예전만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2달 뒤 독립조사 결과에 첫 발표가 있었다. 과거 윤성미래재단 자금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당시 경영진 여러 명이 책임 대상에 포함됐다. 한제국 역시 초기에 일부 자료를 수정하거나 문제를 묵인했던 사실이 공개됐지만 이후 내부 문제를 밝히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그의 죽음이 누군가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그가 상당한 압박과 위협을 받고 있었던 정황은 남았다. 서연은 발표문을 끝까지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세상이 모든 답을 주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그날 왜 정확히 그 길을 택했는지, 마지막 순간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몰랐다. 예전의 서연이라면 그 빈칸을 자신의 죄로 채웠을 것이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아 오래 서 있었다. 아빠, 나 이제 그날 했던 말 때문에 벌받지 않을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다. 아빠도 완벽하지 않았고 나도 완벽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좋아했던 일 다시 할게.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작은 펜던트를 유골함 앞에 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죽은 사람에게 남기는 대신 살아있는 자신이 가지고 가기로 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을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태주는 윤성 대표직에서 일정 기간 물러난 상태로 서연의 첫 전시를 찾았다. 초대장은 보내지 않았다. 공개 전시였으니 누구나 올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작품을 보고 있었고 경호원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서연은 한참 뒤에야 그를 발견했다. 검은 정장 대신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태주는 밖으로라는 이름이 붙은 목걸이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 그거 살 생각하지 마요 라고 말하자 그가 고개를 돌렸다. 왜? 첫 작품은 안 팔아요. 돈 얘기 안 했는데.
당신 표정이 벌써 건물째 살 것 같아서. 태준의 입가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그 습관은 아직 못 고쳤네. 고쳐야죠. 노력 중이야.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먼저 말했다. 축하해.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 거. 고마워요. 서연은 잠시 작품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요즘은 어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 그래서 심심해요, 조금.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한 적은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자료를 내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내가 해야 했던 일이야. 늦게 했을 뿐이지.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를 바라봤다. 예전이었다면 태준은 그녀에게 용서를 요구했을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며 마음을 돌리려 했을 것이다. 지금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변화가 서연에게는 어떤 고백보다 크게 들렸다. 전시가 끝날 무렵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떠난 뒤 서연은 건물 입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 잠시 뒤 뒤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태준이 검은 우산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순간 납골당에서의 첫날이 떠올랐다. 그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를 우산 아래 끌어들였다. 오늘 태준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차까지 데려다 줄까 서연은 그의 손에 든 우산을 바라봤다. 손잡이는 예전 것과 달랐다. 그 문양도 없었다. 싫다고 하면요. 그럼 여기서 인사하고 갈게. 억지로 씌워주지 않고. 태준이 아주 작게 웃었다. 그건 하지 말라고 배웠으니까. 서연은 빗속으로 한 걸음 나갔다. 태준의 얼굴이 본능적으로 굳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은 다시 돌아와 그의 앞에 섰다. 윤태준 씨, 나는 아직 당신이 한 일을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 아버지 일도 잊지 않을 거고 강민재 일에 사람을 배치했던 것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태준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정말 급할 때는 물어봐도 돼. 서연의 입가가 올라갔다. 먼저 물어보는 건 허락할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과거의 그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이었다. 서연은 우산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태준은 그녀가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우산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팔 안쪽으로 들어가는 대신 손잡이를 잡았다. 태준이 의아하게 바라봤다. 서연은 우산을 둘 사이 가운데로 옮겼다. 한 사람이 계속 들고 있으면 팔 아프잖아요. 태준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같이 갈 거면 한쪽이 계속 구해주는 관계는 싫어요. 나도 당신이 틀릴 때 말릴 거고 당신도 내가 또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면 말해요. 대신 결정은 각자 하는 거예요. 태준은 손잡이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조금 아래로 내렸다. 그럼 지금은 반씩 들까? 그래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우산을 잡고 비 내리는 성수동 거리를 걸었다. 태준은 서연을 차 쪽으로 끌지 않았고 서연도 일부러 혼자 앞서가지 않았다. 얼마쯤 걸었을 때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그녀가 이번에는 막지 않았다. 왜요? 좋아해. 예전 같았다면 그는 그 말 뒤에 약속이나 소유를 붙였을지도 몰랐다. 이번엔 그뿐이었다. 서연은 곧바로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우산 손잡이를 조금 그의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그 말은 받아둘게요. 그리고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볼게요. 태준이 웃었다. 꽤 오래 걸리겠네. 싫으면 가도 돼요. 아니, 이번에는 기다리는 쪽도 배워보려고. 서연 역시 작게 웃었다. 빗물은 여전히 도로를 적시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비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재난도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려야 하는 신호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가는 계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